자, 안녕하세요. 자, 신경계 질환 중재학 5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지 기능 및 고위 겉질 기능 손상에 대한 의식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신경계에 우리가 대뇌가 손상되었을 때 인지 기능 장애가 오고요. 우리가 대뇌의 손상을 고위 겉질 기능 손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신경계의 고위 겉질 기능 손상은 의식 수준을 포함한 정신 및 감정 상태의 장애, 또 인지 장애, 언어 장애, 또 인식 불능, 편측, 무시 증후군, 행위 상실증 등의 증상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고위 겉질 기능 손상 또는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로 정신 상태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식을 이야기할 때 의식을 컨셔스니스라고 하죠. 자신과 자신 이외의 환경을 제대로 인식하고 구별하는 능력이며, 자, 여기에서 의식은 인식, 어웨어런스, 니스. 자, 각성 상태, arousal state 또는 alertness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각성 상태로 구분이 됩니다. 또 진압력이 있죠. 우리 정신 상태에서 진압력은 개인이 계속되는 상황이나 환경과 시간의 흐름에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대뇌 기능 손상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시간과 장소와 사람에 대한 것을 테스트하게 되죠. 우리 그래서 진압력은 시간, 장소,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오늘은 며칠인지 또는 몇 시인지 이런 것들을 묻는 거고요. 장소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 예를 들면 곡성군 옥가면이다 또는 지금 강의실 몇 호실이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요, 자신에 대해서도 알고 또 내 앞에 지금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 진압력의 사람의 구성 요소가 되겠죠. 자, 기억력의 손상은요, 기억력은 최근 기억, 단기 기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기억으로 구분하는데 이것에 대한 손상 여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자, 최근 기억이라는 것은 정보가 영구적으로 저장되기 전에 며칠 정도 지속이 되어서 잠깐 정보를 담고 있는 단계를 이야기하고요. 장기 기억은 정보가 수개월에서 길게는 평생 동안 지속이 되어서 영구적으로 저장이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구구단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서술적인 계산력에 속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절차적인 기억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영구적으로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장기 기억이 되겠죠. 자, 우리는 단기 기억, 최근 기억의 과정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이 정보가 영구적인 저장 단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장기 기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제 치매가 생긴다. 그러면은요, 장기 기억은 보통 저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기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단력하고 그 다음 계산력을 봅시다. 판단력 손상은 잘 알고 있는 속담의 풀이나 특정한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서 행동 반응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장애가 생기면 판단력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빨래는 왜 빠는 거죠? 이제 더러워졌으니까 당연히 빨아야 되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 말을 하면 판단력이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빨래를 왜 하죠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제 전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른 말을 한다 그러면 판단력에 장애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계산력 손상은 간단한 수의 계산을 할 수 없는 장애를 우리가 계산력 손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7 더하기 7은 얼마예요? 14. 14에서 다시 7을 더하면 얼마죠? 21이죠. 100에서 7을 빼면 얼마인가요? 93인가요? 93에서 또 7을 빼면요? 86. 네, 86에서 7을 빼면 79. 네, 계산이 좀 힘드네요. 계산력에 살짝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간단한 계산을 들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죠. 자, 그렇다고 이제 예를 들어서 숫자를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계산을 묻는다면 친숙한 뭐 돈을 계산한다든지 아니면 감자가 한 바구니 있는데 한 바구니가 더 들어오면 몇 바구니인가요? 이런 식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신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의식 수준을 우리가 등급을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자, 각성은요, 어럴트, 각성 수준을 우리가 어럴트니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정상적인 의식의 상태로 깨어 있는 상태예요. 타인, 장소, 시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상태로 우리가 각성 상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졸음은요, 드로잇이에요. 설잠을 자는 것과 같은 상태로 약간의 혼동을 일으켜요. 자, 외부 자극이 없으면 잠을 자려고 하고 또 자극을 주면서 다시 깨우면 대화가 가능한 경우를 들 수 있겠죠. 자, 여러 가지 자극에 깨어서 정상적인 언어나 운동 반응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졸음이 오는 것 같은 상태로 진행되는 걸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혼동은 컴퓨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고의 흐름이 정연하지 않고 흐트러져 있지만 정상적인 운동 반응이 나타나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졸음보다는 조금 더 의식 상태가 희미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질서정연한 사고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운동 반응은 나타나는 거죠. 술 취한 상태? 살짝 그거랑 좀 비슷한 그거 뭐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혼미는요, 스튜퍼예요. 자연적인 움직임은 하지만 한두 번의 자극밖에 응하지 못하고 간단한 질문에는 대답하지만 대화를 지속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자, 큰 소리나 또 밝은 광선 자극에 반응을 하는 상태를 우리가 혼미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각성보다는 어떻게 점차 의식의 흐름이 좀 더 불명확한 상태로 가고 있죠. 자, 좀 더 우리가 심한 상태를 반혼수, 세미콤마 상태라고 봐요. 자, 혼수의 전 단계로 자발적인 움직임은 거의 없습니다. 통증 자극을 주었을 때만 회피하는 운동 반응이 나타나는 상태를 반혼수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혼수 상태는요, 완전 무반응의 단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종류의 자극을 주어도 전혀 반응이 없는 상태예요. 자, 우리가 반혼수 같은 경우에는 통증 자극을 주면 회피하는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혼수 상태는 통증 자극을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이나 다리의 피부를 이렇게 꼬집어서 비틀면 아프잖아요. 그런 자극에도 반응이 없는 상태를 혼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응용해서 사용하는 신경계 진단평가에서 여러분 배우셨죠. 자, 글라스고 혼수 척도가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혼수 척도인데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용한 검사예요. 직접적으로 신체 검사를 다 하지 않더라도 뇌 손상이 어느 정도 심한지를 제공해 주는 지표가 되고요. 특히 초기에 회복 초기 단계 동안 우리가 이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죠. 자, 점수가 낮을수록 의식 수준이 낮고요. 뇌 손상이 심한 걸 우리가 암시할 수 있어요. 자, 무의식의 기간이나 정도가 특히 우리가 글라스고의 혼수 척도는 뇌졸중이나 외상성 뇌 손상의 초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뇌 손상의 결과에 대해서 예후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눈의 반응이 만약에 1점, 또 운동 반응이 5점 이하, 그리고 구두 반응이 2점 이하면 혼수 상태라고 보고요. 자, 8점 이하라고 한다면 나중에 뇌 손상으로부터 회복에 대한 예후가 굉장히 불량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글라스고 혼수 평가표예요. 이 글라스고 혼수 평가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 되게 자주 출제되거든요. 이 점수별로 예후가 불량한지 혼수 상태가 몇 점인지 의식이 어느 정도 희미한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뇌졸중이나 뭐 외상성 뇌 손상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니까 다 외워야겠네요. 글라스고 혼수 척도는 여러분들이 꼭 이제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언어장애. 언어장애는 신경학적인 장애의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로 우성대뇌 방구. 우성대뇌 방구가 뭐라 그랬죠? 우성대뇌 방구 왼쪽에 이게 언어 영역 담당하는 거고. 언어 영역을 담당하는데 오른손잡이는 왼쪽 뇌에 있어요. 90%, 95% 이상이 왼손잡이 경우에도 한 70% 이상이 왼쪽 뇌에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어를 담당하는 우성대뇌 방구는 좌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언어상실증은 입으로 소리를 내는 발음기관의 뚜렷한 기능 부전이나 의식의 혼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멀쩡하다 이 말이죠. 근데 언어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증상이죠. 자, 흔히 뇌의 병적인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언어의 장애를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언어 상실증을 예전에는 실어증이라고 이야기해서 어파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언어 상실증을 볼 때 말을 막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언어 상실증이라고 설명할 때가 있고요. 네. 또 우리가 말을 잘 못해서 언어 상실증이라고 설명할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말을 잘 하는 경우를 우리가 유창성 언어 상실증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에 비유창성 언어 비유창성. 상실증이라고 이야기해요. 유창성은요, 베르니케 언어 상실증도 유창해요. 그다음에 전도성 언어 상실증도 유창합니다. 얘가 유창성. 예. 비유창성 언어 상실증의 경우에는 브로카 언어 상실증하고 완전 언어 상실증이 있어요. 자, 각각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먼저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언어 상실증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운동성 언어 중추인 브로카 중추, 그 다음에 감각성 언어 중추가 위치해 있는 걸 알아야 되죠. 우리가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자, 브로카 영역은 이마엽에 있어요. 이마엽의 기능이 뭐냐 하면 판단하고 고의 기능도 있지만 네. 이마엽의 주된 기능이 뭐예요? 움직임, 운동 중추잖아요. 네. 그래서 브로카 영역은 이 운동을 담당하는 영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 자, 브로카 영역이 손상당하면 운동성 언어 상실증이 옵니다. 운동성 언어 상실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발음 기관을 움직이지 못해 갖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자, 그에 반해서 베르니케 언어 상실증은 감각 영역에 이렇게 걸쳐 있죠. 우리가 관자엽도 소리를 듣잖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가 감각 영역 같은 경우에도 뭐 눈으로 본 우리가 시각적인 것을 이해하거나 또 손으로 만지거나 촉각적인 거 있죠. 우리가 손에 글씨를 쓰면 네. 글씨를 쓴 것을 이해하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 모든 감각적인 것에 대한 이해를 담당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베르니케 영역이라고도 베르니케. 하고 우리가 여기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감각성 언어 상실증이라고 그래요. 감각성 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네. 언어와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문자에 대한 것에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네. 자, 브로카는 뭐예요? 운동, 발음 기관을 발음 못 기관. 움직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네. 그래서 운동성 언어 상실증은 자, 비유창성 실어증이라 그래요.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네. 말을 전달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말을 이해하지만 표현을 못해요. 네. 그래서 이런 환자 옆에서 말을 못한다고 이상한 말을 막 하잖아요. 네. 그럼 그분은 말을 못할 뿐이지 이해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죠. 나중에 발음이 돌아오며 발음하는 기관에 그 능력이 돌아오면 네.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편한 말들을 많이 늘어놓을 수 있으니까 특히 환자들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되고요. 네. 우성대뇌 방구의 전도엽, 이마엽에 위치한 운동 언어 중추인 브로카 영역의 병변으로 나타나는 손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손상이 심한 경우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본인들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좌절하는 경향이 있게 되겠죠. 네. 자, 감각성 언어 상실증은요, 수용성 언어 상실증, 또 베르니케 언어 상실증, 또 유창성 언어 상실증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네. 전달받은 말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어요. 음.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죠.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겼어요. 시각이나 청각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을 이해시켜주는 뇌의 영역, 겉질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요. 자, 우성대뇌 방구 뒤쪽 마루엽에 위치하는 감각 언어 중추인 베르니케 영역에 병변이 있을 경우에 나타나죠. 유창하지만 자주 의미 없는 말을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 언어 중추와 감각 언어 중추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마엽, 이마요. 감각 언어 중추는 어디예요? 마루엽에 마루엽하고 관자에 걸쳐 갖고 위치하고 있죠. 자, 얘네들을 연결시켜주는 여기에 우리가 갈고리 다발 같은 것이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갈고리 네. 모양으로 이렇게 신경 섬유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이해된 뭐예요? 정보를 브로카 영역으로 보내서 발음기관을 움직이도록 운동 프로그램을 짜는데 네.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 경로가 손상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전도성 언어 상실증이라고 전도성 그렇게 상실증.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도성 언어 상실증 같은 경우에는요, 스스로 말할 수 있어요. 알아듣기도 해요. 왜냐하면 각각 영역이 다 정상이죠. 네. 그런데 알아듣고 나서 그것을 그대로 자료를 보내서 스스로 알아들은 것을 말하라고 하는 능력이 어떻게 해요? 따라 말하기가 안 돼요. 좀 특이하죠.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완전 언어 상실증은요. 자, 베르니케 영역, 그러니까 알아듣기도
문제가 있고요. 네. 스스로 말하기도 문제가 있고요. 네. 따라 말하기도 안 되고요. 이름 네. 대기도 안 되고 완전히 모든 네, 영역이 다 다 안 되는 손상당한 것을 완전 언어 상실증이라고 완전 언어 예, 상실증. 구분이 되죠. 네. 자, 그래서 완전 또는 전체 언어 상실증이라고 얘기하고 네. 전도성 언어 상실증 좀 전에 설명했죠. 읽어보면 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자, 다섯 번째 명칭 언어 상실증은요. 이거는 이제 건망성 실어증, 건망성 언어 상실증, 또 뭐 명사 실어증 이런 말로도 사용하는데 네. 자, 유창하게 말도 할 수 있고 반복도 할 수 있는데 물건의 이름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병적으로 봤을 때는 베르니케 영역 중에 일부만 손상되면 다른 언어 기능에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적절한 단어를 찾는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렇게 병변에 있을 때도 나타날 수 있지만 노화의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명칭 언어 상실증이 됩니다. 잠시만 우리 쉬었다가 다음 차시 진행할게요.